Recording in progress.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부분 잠깐 복습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범주형에 있어서는 평가하는 방식이 연속형 데이터 평가가 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연속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수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 오류가 얼만큼 있느냐, 즉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류가 얼만큼이냐를 초점에 맞췄잖아요. RMS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RMS 2에서 2가 에러니까요. 자, 그러나 우리가 범주형에서는 어떤 특정 수치의 오차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느 그룹에 속할 거냐에 대한 확률을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면 바로 이 데이터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불균형은 어느 한쪽 클래스로 다 몰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실기반 데이터, 그러니까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만약에 건강검진 데이터에서 실제로 건강한 사람이 암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암의 유병률은 굉장히 적으니까요. 사실. 유병률이 좀 높은 뇌졸중 같은 경우도 45세 이상에서 한 4% 정도로 제가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6명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이처럼 데이터가 불균형인 경우에 머신러닝은 또 AI는 어떻게 학습하게 되냐면 다수의 데이터를 학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확도만 보게 되면 이런 불균형한 데이터에서는 정확도가 높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암 환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소수 데이터에 굉장히 적은 수의 데이터인 암을 잘 못 맞추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재현율이고요. 초점을 그러니까 다 중요한 지표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단 목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업 상담이나 아니면 고용 서비스나 의료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단 목적 특히 또 적은 수의 데이터를 그 클래스를 예측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이직을 예측한다든지 우울증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현율이 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실습 때 이거는 실제 실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왜 재현율이 더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1 스코어 이런 것들은 정밀도와 재현율을 함께 고려하는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F1 스코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제조나 이제 다른 스마트 자동차 이런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평가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자 이런 ROC 커브 곡선이라고 하면 들어보실 겁니다.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F1 스코어보다도 이게 이제 ROC 커브 곡선을 AUC 곡선이라고 부르거든요. ROC, AU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기 하단에 있는 여기 지금 ROC 곡선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0.5는 그야말로 동전 던지기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5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즉 이 진단 검사 도구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UC가 적어도 0.5보다는 높아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한 0.7 정도면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AUC라는 건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좌표 있죠?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0.5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이 높을수록 진단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예를 들면 이상적인 거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AUC가 1이라면 1이라는 건 100%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도 다 검사해서 다 분류할 수 있는 정말 맞는 검사가 있다면 1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시면 TN, 트루 네거티브랑 TP, 트루 파지티브 그러니까 진짜 거짓과 진짜 참, 양성을, 음성 양성을 딱 구분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검사 하나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적성을 100% 맞춘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좀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0.7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실습을 할 때 AUC 지표가 0.7 정도로 나왔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랑 같이 연습하면서 요 AUC 지표를 더 성능을 높이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조절하는 것들도 같이 실습하실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AUC 지표가 더 이제 증가하는 거를 저와 함께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0.7 정도면 약간 이렇게 구분 못하는 건 있지만 얼추 그래도 70% 정도 양성, 음성 구분이 가능하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0.5라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50% 정도 구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기 지금 그 좌표 그래프를 보시면 녹색하고 빨간색이 완전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포지티브도 음성도 양성도 구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분류 지표를 보셨으니까 분류 모델들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가 소위 조금 광범위하게 봤을 때 AI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로지스틱 인티그레이션, 라이브 베이스 모델, 서브 프리더버시 트리 기반 모델, 그 뒤에서 가장 최근 모델 중에 하나인 언스탠돌 모델, 앙상블 모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접하신 AI 그런 이제 뜯어보면 걔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배워줄 게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 모델들에 대해서 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류 모델들이요, 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냐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실습을 할 겁니다. 다시 실습을 할 텐데, 이게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무조건 어떤 데이터에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모델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저런 모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로지스틱 위기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위기 분석은 우리가 이미 수치형 자료에서 연속형 데이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은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뒤에 리그레이션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획이 모형, 즉 연속형 수치를 다루는 모델이 아니라 실은 엄격히 말하면 분류 모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류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yes or no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직을 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어떤 사람이 yes는 이직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직을 할 요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을 가장 대표적인 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비슷한 겹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만 터치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보시면 자, 로지스틱 회귀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숫자를 가둬서 예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좌측에 잠깐만요. 레이저 포인트를 바꿔드리면 좌측에는 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있습니다.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지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걸려 있어요. 예측선이라는 건데요. 이 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게이 선형회귀의 핵심이었죠. 기울기가 우리가 베타 값이었는데요. 자, 뭐 어려운 말을 생략하도록 하고 지금 보시면 이 선은 무한대로 좀 늘어나게 되겠죠. 숫자가. 왜냐하면 여기 보이지 않는 값을 넣더라도 이 예측선에 따라서 어디쯤 위치할지가 예측이 되거든요.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옆에 있는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동일한 값을 1이 넘는 값은 다 1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0 미만의 값은 실제로는 음수가 되겠지만 음수 값은 이렇게 0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곡선을 꺾어놨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간단하게 예전에 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 1과 0의 사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것을 0과 100%, 그러니까 퍼센트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0은 0%, 1은 100%로 우리가 치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지를 우리가 확률을 언제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할 확률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는 재직할 확률도 예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들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실제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건 실습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반의 중요한 건 지금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모델을 실습을 나중에 하시던 이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다 또는 뭐 다른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다를 파악할 때 우리가 보셔야 되는 정밀도, 프리시전, 리콜, 재현율, 뭐가 되겠죠? F1 스코어, 조합성률, ROC 곡선, AUC 값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 모델의 특성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제가 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을 우리가 로직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는 수학적으로는 로직 곡선은 아니고요. 수학적으로 부르는 말은 이것을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논문 리뷰 발표하시거나 또 때로는 논문을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시그모이드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 그냥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가의 각도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중앙고사 이전에 배우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범주형 것을 다른 거기 때문에 분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90점이 넘을 확률이 몇 퍼센트냐, 90점이 못 넘을 확률이 몇 퍼센트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범주에서 어느 범주에 속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 모델이 어떻게 적합한지를 어떻게 잘 쓸되고 있는지를 보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글로는 최대 우도법이라고 합니다. 네, 한글 말이 좀 더 어렵습니다. 영어로는요, maximum, 가장 높은, likelihood가 가능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estimation은 예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 최대한 가능성을 높은 게 만드는 추정법, 추측법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한자어로 바꾸다 보니까 최대 우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도는 결과적으로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관측된 데이터가 특정 확률에서 어떤 분포를 띌 가능성이에요. 그 말입니다. 네, 이거를 뭐 좀 어렵게 여기 섹타라는 기호까지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포에서 나온 거냐 그 가능성을 가장 높게 추정하는 계산식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우도를 통해서 이 우도 값이 가장 높은 게 얘는 이제 가장 좀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과 계산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직접 맡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포를 찾아서 우리가 계산하는구나 그런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중분리도 가능해요. 제가 로지스틱 유기분석의 매력입니다. 우리가 yes or no는 이분형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너리. 그것이 아니라 다중. 예를 들면 이번 학기 학점이 A, B, C, D, F 중에 어떤 성적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려면 이건 다범주잖아요. 여러 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건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시그모이드로 정의하면 얘를 변화한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계산식을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다범주에는 여러 범주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걸 쓰는구나. 이분형에는 시그모이드를 쓰는구나. 시그모이드를 다른 말로 로직 곡선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맥스는 결국 얘를 여러 개의 범주에서 합쳤을 때 1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소프트맥스는 각 변수가 각각 들어가는 요 x의 값을 합쳤을 때 1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사과냐, 뭐 바나나냐, 오렌지냐 사진을 주고요. 예를 들면 답을 주죠. 이때 소프트 맥상품을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AI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사과의 확률이 0.8, 40%죠. 그 다음에 오렌지 확률이 뭐 0.1, 10%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가? 바나나의 확률이 0.1, 10%니까 그래서 이 사진은 사과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쳤을 때 총합이 대개서 어느 정도의 확률을 차지하느냐, 이것을 이제 그 계산하는 게 소프트 엑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로지스틱 분석 얘기할 때 사실 딥러닝 구조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실습할 때 다른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히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여러 개, 여기 독립변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변수들이 되겠죠. 원인이 되는 변수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값이 될 겁니다. 어느 범주에 들어가냐, 목표 범주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전직이다, 이직이다, 재직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범주 클래스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각각 독립 변수가 이렇게 지금 여러 경우의 수로 전직이냐, 이직이냐, 재직이냐 이걸 예측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1, x2, x3, x4 독립 변수를 x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4개의 변수가 있다면 얘네들의 값으로 전체적 확률이 얼마큼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딥러닝 구조랑도 좀 비슷합니다. 딥러닝에서 또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요 층을 우리가 딥러닝에서는 레이어 층이라고 하거든요. 1층, 2층, 3층이라고 가져가면 요 2층을 뺀 단층 구조랑 똑같아요. 보시면 그림상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독립적이고요. 인풋 레이어가 아웃풋 레이어가 범주형, 그러니까 목표 아웃풋이고요. 결과 종속 변수고요. 결국 요층이 하나 더 추가되게 딥러닝이거든요. 이걸 왜 추가했냐면 이건 나중에 본 수업 때는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운데 이 비선형이라고 해서 선의 형태를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넣어주게 되면 곡선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이거는 설명드리기가 너무 길어져서요.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층을 여러 개를 넣어서 이 선형의 어떤 관계를 곡선의 형태로 수학적으로 바꿔주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지스틱 회계 분석 구조랑 딥러닝이 닮았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로지스틱은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 모델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베터 머신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나이브 베이스 모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스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강력하고 빨라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스팸 처리나 아니면 여러분들 GPT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 자연어 처리라고 하거든요, 거를요. 그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나이브 베이스 모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그래서 과거에 많이 썼던 가벼운 모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나이브 베이스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이지안 정리, 베이지안 팩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통계 기법이에요. 베이지 정리라는. 통계학에서 나온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혹시나 통계학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게 베이지 팩터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베이지 팩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든 사건을 우리가 확률로 계산하는 겁니다. 분포가 아니라 확률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배우셨던 통계학은 어떤 분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키 분포냐, 변수가 2개 들어가면 키 분포냐, 3개 들어가면 분산이니까 X 분포냐,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것들입니다. 분포를 그리게 되면 분포에서 어디에 위치할 확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이지 정리는 그런 분포가 아니라 그 자체 사건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사전 확률이 있다면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건 쉽게 얘기해 볼게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면
만약에 오늘 날씨가 맑고 지금 오늘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낮 기온 18도라면 오늘 우리가 야외에서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주공부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 확률 이게 바로 베이지 정리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개념만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쉽게 얘기하면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if.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어떻게 됐을까? 네. 예를 들면 여기 날씨가 맑고 온도가 20도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소통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우리가 베이지 정리인데요. 여기에 기반한 우리가 메서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이브 비전은 그래서 이게 간단한 확률이기 때문에 스팸 메일을 필터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를 분류한다든지 감정 분석, 우리가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감정 분석이라든지 레커멘데이션 시스템, 추천 시스템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직업 추천도 이런 것들 하잖아요. 지금은 강학습이라는 딥러닝 기반의 기법을 쓰지만 이런 강화학습이라는 딥러닝이 개발되기 전에는 라이브 베이스 모델로도 많이 했었습니다. 레커멘데이션 시스템. 예를 들면 뭐죠 그거? 잡월드, 사람인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지 추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표본이라는 건 데이터죠. 샘플 데이터죠. 데이터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전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전 정보를 모르면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사전 정보를 사전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사전 지식이 없으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이즈 확률이 얼마큼 효과가 있냐면, 자, 지금 상품이 1하고 2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번 가정.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봤을 때, 자, 보세요. 상품 1은 지금 보시면 평가원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좋아요는 2개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단순히 보면 싫어요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 얘는 한 33% 지금 싫어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상품 2를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 평가액은 이번에 10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싫어요가 40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건 상품 1을 잘라 3개밖에 안 했는데 얘가 싫어요의 퍼센트가 더 낮다고 해서 상품 1을 더 좋다고 판단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가수가 적어서 사실 이거는 저게 싫어요가 적게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평가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더라라는 우리는 사전 지식으로 지금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시를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식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이브 베이스 모델에서는 이해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식에서요. 지금 여기 A, B가 있을 때 probability를 확률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 PA가 사전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PA가 사전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보실게요. 제일 마지막 식. 이게 이제 확대를 확대가 여기 밑에 보이실 겁니다. 이 식에서 보세요. A가 사전 확률이에요. 사전 확률 여기 0을 한번 집어넣으세요. 0. 그 probability A.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분자가 곱하면 0 곱하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 분모가 증거라고 하는 이 숫자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5라고 쳐도 5분의 0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사전 확률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계산하는 요 좌측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사전 확률을 알지 못하면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식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A가 0이 들어가면 아무리 뭐 B가 숫자가 있어도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런 사전 확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고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목적인 거죠. 크게. 그러니까 아까 스팸으로 치면 스팸이냐 아니냐 분석 변수가 되는 겁니다. 사고 확률이. 그 다음에 뭐 이직이면 이직이냐 아니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반드시 사전 확률을 알아야 된다. 자, 사전 확률이라는 거는 이게 이 전에 일어나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증거라는 거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예. 그래서 관측한 새로운 정보, 여기서 말하는 B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 새로운 뉴 데이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도는 이제 이것들을 계산하는 라이클리후드. 자, 우리가 아까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이스티메이트 M 뭐죠? MMLA 그러니까 최대 우도 계산법 얘기할 때 가능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도라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가능도예요. 그냥 일어날 확률 그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반복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결과적으로 이 타겟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다. 이 핵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좀 제가 PPT 변화가 좀 많이 날라갔는데 풀어졌는데 실제로 이 값을 넣어서 계산해 보진 않을게요. 우리가 시간만으로. 자 그러나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사전 확률이 쭉 있는 거죠. 이전에 전체 이제 지금 하나 둘셋넷 여기 14일 정도 되거든요. 2주간이잖아요. 전체 2주간에 사전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사전 데이터가 있었을 때 보면 자, 선이 맑았을 때는 경기를 하지 않았고 웨인이 비가 왔을 때는 경기를 했고 지금 이런 사전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날씨가 흐릴 때 경기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즉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사전 확률. 이거 없이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데이터 없이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무조건 경기, 100% 경기를 하는 게 됩니다. 실제로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나이브 베이스 모델은 한마디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고 지금 모델링 우리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한 가지 더 장점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오디오에 이퀄라이저 조절할 때 이렇게 좀 조절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히카 음악이면 히카 음악에 맞게 음포를 조정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조절을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 설정이에요. 설정 쉽게 얘기하면 설정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이 모델의 예측값이 좀 더 좋아지거나 좀 떨어지거나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가 나중에 실습할 때 값이 안 좋게 나오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하실 거예요. 하실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그 모델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아셔야 돼요. 그걸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릴 겁니다. 아직은 앞에 거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어요. 모델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아셔야 돼요. 그전에 배웠던 라스토나 리츠에서 L1이나 L2, 그런 게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자, 그러면 나이브 베이스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딱히 없습니다. 왜? 확률을 계산하는 거라서 이건 단순해요. 그래서 뭘 조절한다고 해서 더 좋거나 더 나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장단점 꼭 알아두세요. 그래 여러분들 응용을 할 거였습니다. 장점은 먼저 빨라요. 얘만큼 빠른 알고리즘 잘 없으면 실제로 실습해 보시면 속도가 가장 빠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누락된 데이터도 잘 처리해요. 누락이라는 게 결집값입니다. 데이터가 우리가 빠지면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데 결과값에 데이터가 빠져도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이 많건 적건 잘 돌아가요. 데이터 크기와 관계없이 잘 작동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모든 특징들을 다 독립이라고 가정해요. 이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라이브베이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센터라고 하는 통계학 베이지 요인에 대해서 기반합니다. 통계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변수를 독립이라고 가정해요.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연령하고 몸무게하고 연령이라는 변수가 있고 몸무게라는 변수가 있으면 얘네는 겹치지 않는 완전 다른 변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가 나이가 들면 몸무게도 조금 증가하거든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이어트가 쉽지 않죠.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다이어트가 쉽지만 몇 번만 굶어도 쭉 빠지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쉽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연령하고 몸무게가 완전 독립적이냐?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나이베이션은 모든 변수를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고요. 독립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직이라는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자, x1은 연령이고 x2는 몸무게고 x3는 영복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연령이라는 변수랑 몸무게라는 변수랑 영복이라는 변수가 이직에 동등하게 작용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요인이 훨씬 강하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점입니다. 자, 밑에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예를 들면 일기예보에서 습도 같은 게 훨씬 중요하죠. 비가 올지 안 올지는. 근데 습도랑 만약에 단순히 온도나 이런 거를 똑같이 본다면 그거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수치 특성이 많은 데이터셋에서는 이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런 분류, 이분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 비가 왔다 안 왔다, 춥다 안 춥다 이런 식의 데이터들에 훨씬 적합합니다. 연속형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직업 활동을 분류한다든지 질병을 진단한다든지 등등등 이런데 이중 분류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안 쉬고 조금 이어서 진행해도 될까요? 지금 쉬면 기회가 계속 쳐져서 한 15분만 더 진행하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두 번째는 굉장히 자주 쓰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서폴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모델 아마 들어보시거나 또 발표 준비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논문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몰랐지만 오늘 들어보시면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 모델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얘의 장점은 뭐냐면요. 얘는 분류도 가능하고요. 회귀도 가능해요. 자, 분류라는 것은 범주형이고요. 회귀는 연속형이잖아요. 둘 다 가능합니다. 회귀를 하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SVR이라고 해서 서포트 패스널 리그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모델을 쓰면 회귀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분류에 주로 특화된 모델이긴 합니다. 얘는 가장 큰 목적은요. 자, 이겁니다. 가장 큰 목적은 두 개의 다른 그룹, 두 개의 다른 클래스를 깔끔하게, 얼마큼 깔끔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측에 좀 예시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지지 않겠지만, 지금 보시면 어떤 야구 경기에서 되게 유명한 미국의 그 예제 데이터인데요. 야구 경기에서 플레이오프 팀에 올라간 팀이나 플레이오프 팀에 올라가지 않은 팀을 우리가 경계를 나누는 그런 예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우리가 예전에 분수 분석사학원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개념 말씀드릴 때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직선으로 하나 이렇게 선을 그것을 이분을 해놓죠.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색 직선하고 파란색 직선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선을 찾는 건데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디시전 바운더리, 우리나라 말로 결정 경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거나 블로그를 찾아보시거나 또는 학원을 다니실 때 결정 경계라는 말이 쓰인다면 디시전 바운더리, 즉 분류를 위해서 어떤 특정 기준선을 하나 정하는 노선을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서포트부터 보시는 요 선을 하나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을 어떻게 찾느냐? 자, 지금 여러 개의 여기 지금 그래프가 마찬가지 예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자, 지금 여기 그래프 A부터 그래프 F까지 똑같은 집단이거든요. 파란색 야당, 여당이라고 연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야당, 여당이 있으면 이게 지금 여당, 야당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선을 어떻게 긋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제 눈에는 대체로 요 F와 좀 잘 구분할 것 같아요. 요 선 하나를 봤을 때, 그렇죠? 네, 또는 적어도 저 A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긋는다는 건. 자, 지금 이게 만약에 훈련된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라면, 즉 학습 데이터에서 얘를 잘 구분해줄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선을 하나 지금 뒀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만 해서 좋은 모델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서포트 팩터 머신에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 그러니까 결정 경계를 찾는다는 건 이 학습된 데이터만 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모델이 들어올 때까지도 고려했을 때 가장 잘 분류하는 선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지금 보시는 이 까만 선, 얘가 지금 결정 경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디시전 바운드리, 결정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 경계를 잘 찾기 위해서 하나 더 뭘 하냐면 마진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마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이 까만 선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하나 실선으로 정합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데이터 관측값, 빨간색 관측값이 나타난 이 부분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얘를 경계선, 즉 마진이라고 합니다. 자, 마진이 우리나라 말로 경계선이잖아요. 자, 밑에 파란색도 보시죠. 파란색 선의 제일 처음, 얘는 지금 같은 위치에 두 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에 경계선 하나 더 치는 거예요. 자, 왜 치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도 지금 갈라져 있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위에 북한이고 밑에 남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이걸 손으로만 그어놓으면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매하죠. 월급할 수도 있고 월남할 수도 있고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이렇게 그 비무장지대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경계를 더 긋죠. 사실은 비행기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자, 이게 지금 똑같은 이 마진의 값을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정확하게 이 두 그룹의 사이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 마진을 긋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또 다른 목적은 이 결정 계기를 찾는 것과 함께 이 마진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이 마진을 찾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진 최대인 경우를 우리가 가장 좋은 결정 경계로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선이 너무 밑으로 가 있으면 이만큼의 사이에 오차가 생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 있으면 이만큼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가장 없이 가장 첫 번째 데이터가 나타날 때까지의 요 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정 경계라고 합니다. 얘가 넓으면 넓을수록 넉넉하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진. 자, 그래서 지금
그 마진에 걸쳐 있는 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요 포인트들 있죠. 요 관측층.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네들을 소프트 벡터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는 요 이제 그 나열된 것들 중에서 이 마진을 도와주는 벡터다라고 해서 서포트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불러요. 이 서포트 벡터를 통해서 마진을 찾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름을 따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불러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의 데이터가 문제는 지금 이런 데이터는 예제 데이터니까 야당, 여당이 딱 구분이 됩니다. 남한북한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 리얼월드 데이터는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나눠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결정 연계를 한번 보세요. 자, 이 결정 연계라는 거는 데이터를 나누는 게 지금 요게 결정 연계잖아요. 자, 지금 요걸 찾았습니다. 자, 찾았는데 지금 보시면 요 결정 연계 안에 지금 요거는 깔끔하게 그대로 나왔는데 밑에 거 보시면 결정 연계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들어가 있죠. 지금 이런 마진 안쪽으로 애매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여기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요 데이터가 지금 제일 대표적인데 레이저 좀 볼게요. 요거요. 이런 경우에 보시면 자, 이게 직선으로 그는다고 했을 때 직선으로 탁 떨어지게 이걸 그을 수가 있을까요? 딱 나눠주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자, 만약에 근데 이런 데이터를 하나도 안 같아지고 다 이걸 구분하는 선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과적하게 빨릴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예측할 수 없는 과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계를 찾는 게 사실은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찾냐면요. 지금이 중요한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지금은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꼭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오늘의 중요한 거 서포트 벡터 머신에 그러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결정 경계를 잘 찾을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냐? 바로 C가 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C입니다. C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다. 자, C 값이 클수록 우리가 오류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요. 마진을 좁게 만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C 값이 크면 클수록 오류를 덜 허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드 마진이라고 해요. C 값이 작을수록 오류를 더 많이 허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프트 마진이라는 조금 더 유연하게 찾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C값이 작으면 유연하게 찾고요. C값이 크면 이 훈련 데이터에 맞춰서 정밀하게 찾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 선은 만약에 예를 들면 소프트 마진이라면 만약에 제가 하드 마진을 이걸 찾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녹색으로 한번 볼게요. 하드 마진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이렇게 경계를 찾는다면 얘는 하드 마진이 되겠죠. 이 C값을 나중에 저희가 실습할 때 조절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사이클 만드니까 파이썬에서는 이런 코드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중요한 거니까 한 말씀만 더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C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건 결국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이 경계선을 찾는 건데 좀 더 조금 아주 정밀하게 찾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유연하게 찾을 거냐 소프트하게 찾을 거냐 하드하게 찾을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적절한 C값을 찾는 게 중요해요. 왜? 일반화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잘 분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화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하드 마진이 되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너무 하드 마진이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과대적 답이 발생되겠죠. 즉, 새로운 데이터에 전혀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C값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선이든 뭐든 자, 이런 데이터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오차는 있더라도 얘는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보시면 우측에 이런 그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직선으로 구분할 수가 없겠죠. 이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바로 해결하는 방법이 곡선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잠깐 여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식의 지금 평면이 있으면요. 이 평면에서 어떤 선으로도 안 되는데 얘를 구분하려면 간단한 방법은 차원을 구분해주면 돼요. 차원을 이렇게. 이거 지금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만든 겁니다. 차원을 구분해주게 되면 우리는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앞에 동그라미는 위로 나오고 이 큰 동그라미 뒤로 나오는 그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경계면이 생깁니다. 3차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 설명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2차원의 이 공간이잖아요. 요거를 3차원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3차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차원. 그러면 지금 테두리에 있는 빨간 거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 파란색의 점은 아래쪽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결정 경계가 됩니다. 이때 결정 경계는 초평면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이퍼 플레인 초평면이라고 하는데 선이 아니라 이제 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차원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마법 같은 걸 쓰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커널이라고 해요. 차원을 바꿔주는 거예요. 커널은 뭐냐면 고차원을 변형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차원, 3차원을 변형해서 곡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커널 트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2차원인데 3차원처럼 만들어서 분류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기술을 커널 트릭이라고 합니다. 기술을. 그러니까 고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머신이 복잡한 데이터, 지금 우측에 보시는 이런 원형 데이터 같은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게 만드는 비법이 바로 커널 트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커널 트릭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습할 때도 나중에 한 번씩 적용해 보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폴리노미얼 다항식 커널이 있고요. 이건 뭐냐면 2차원을 5차원으로 변형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옆에 보시는 요 얘가 바로 대표적인 폴리노미얼의 커널을 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방사 지정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레디얼 바이어스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방사 지정함수는 다른 말로 가우시안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더 고차원을 변형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방사 기저함수는요, 지금 무한대의 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시는. 자, 그 전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까 C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감마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였습니다. 얘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적어드릴게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인데요. 결국은 아까 비슷한 거예요. 유연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감마가 바뀌면 유연성이 바뀝니다. 자, 지금 우측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수학적인 내용은 다 빼고요. 개념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자, 지금 감마가 0.1일 때는 이렇게 그냥 유연하게 대체적으로 로버스트하게 그러니까 좀 허용을 하면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오차가 좀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트에서 지금 이렇게 얘네들 잘못 분류가 된 거죠. 패들이 아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마를 1로 만약에 바꿔놓으시면요. 10배를 높이면 굉장히 정교해집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약간 오차가 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감마를 10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주 완벽하게 이 네모와 세모를 딱 이렇게 분류해 버립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감마는 서킷
서포트 패턴 머신의 설정을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이걸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이 유형성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파이썬 같은 걸 해보시면 이게 간단합니다. 이 한 줄에 코드 한 줄에 밑에 C값, 이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C값이고요. 예, 그 옆에 있는 게 감마값, 요걸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두 가지를 조절함으로써 성능이 다른 그 서포트 패턴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만 쉬셨다가 다행이다. 지금 꽂힌 게 아니거든요. Recording in progress. 자, 이제 이론이 절반 정도 너무 왔는데요. 아마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수업을 하면 이제 이론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 다음 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습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프로그램 깔고 이제 설정하고 같이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저희가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또 분석하는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고 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구조가 아주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줘서 자, 그럼 이제 남은 모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고맙습니다. 일단 남은 모델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보시는 트리베이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에서 제가 나중에 다시 정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스무고개처럼요. 질문과 질문을 이렇게 연달아하면서 분류를 해가는 그런 모델인데 굉장히 이게 제 생각인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죠 이게 사회과학 중에서도 뭐 정책이라든지 고용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직업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업 분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의사결정 납 모델이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의사결정 납 모델은 이게 최종 분류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력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셈블 모델은, 앙사블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나무 모델을 결합을 해가지고 하는 모델인데 소위 한 명의 하나의 그 분류기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분류기를 합쳐서 분류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경기에 보시면 심판이 그 주심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부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심과 부심이 같이 이제 상의해서 사실은 결정을 하잖아요. 또 다른 예로는 지금 재판 중인 헌법재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떤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재판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재판관에 들어가서 같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AI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AI를 가지고 분류를 한 다음에 그 값을 합쳐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언셈블은 특히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데이터가 분류라면 어떤 검정 데이터라면 이때는 보트라고 해서요. 보트는 뭐냐면 투표예요, 투표. 그래서 예를 들면 분류기가 3개가 있으면 얘는 이 직으로 예측하고 얘도 이 직으로 예측하고 얘는
재직을 예측한다면 2대1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모델을 합쳐서 이직을 예측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생 모델은. 그 다음에 그게 예측하고자 하는 게 만약에 분류가 아니라 세개에 가깝다면 연속정확 값이라면 이 경우에는 어떤 걸 쓰냐면 평균을 씁니다. 예, 그래서 평균을 써서 이제 가장 평균 값으로 예측을 하는 경향이 이런 모델인데 제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샘플 모델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비교적 거의 최근에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이게 딥러닝에서는 최근에 이제 모든 대부분의 AI나 사회현상에서는 딥러닝 모델이 기본이 되고 있고, 딥러닝 모델을 큰 공헌을 하는 제프리 힌트 교수님, 그러니까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 계신데요. 작년에 노벨상을 타셨던 제프리 힌트 교수님이 딥러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거장이라면, 지금 보시는 이런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브레이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런 만든 개념을 정립했던 게 언샘플 모델, 랜덤 포레스트 뒤에도 말씀드린 그런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도 많이 쓰고 있고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트리베이스드 모델. 트리베이스드 모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정 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트리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인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무를 거꾸로 이렇게 심어놓은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같은 경우에 제일 위에 있는 나무 지금 거꾸로니까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꼬리라고 하잖아요, 나무에.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잎이 되겠죠.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제 이 점 하나하나를 모두라고 그래요. 모두를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이 점을 나무뿌리랑 똑같다고 해서 이거를 큰 노드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를 잎 노드라고 합니다.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잎 노드라고 합니다. 뿌리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뒤에서 좀 설명드릴 텐데 얘는 말 그대로요. 우리가 스무고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스무고개. 스무고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무고개는 잘 아시다시피 얘 아니오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진을 보고 동물인가요?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질문이 따라 들어가면서 구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요. 좀 단점이 뭐가 있냐면 가장 첫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스무고개 한다고 치면 제일 첫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 하잖아요. 예를 들면 생물인가요? 무생물인가요? 물어보기도 하고 육지에 사나요? 바다에 사나요?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러니까 첫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분류되는 것들이 성격이 완전 달라집니다. 뒤에도 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분류니까요. 이것을 그냥 확률이 아니라 그냥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오토바이도 있고 지금 각종 탈 것들이 있는데 얘를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질문이 바퀴가 두 개인가요를 분류하면 굉장히 타오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전거랑 오토바이가 분류가 되고 덤프트럭이랑 SUV가 분류가 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만약에 바퀴가 두 개, yes, 두 개라면 사람이 운동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직접 움직이느냐, 그래서 yes면 자전거가 되고요, no면 오토바이가 되고. 지금 만약에 no라고 했을 때 바퀴가 두 개인가 해서 no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바퀴가 네 개라는 거잖아요.
두 개가 아닌 걸 이렇게 있죠. 중에 크기가 크냐에 따라서 또 트럭과 자동차가 나눠져. 자, 이처럼 나무에서 이렇게 뻗어가듯이요.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데이터를 점점 세분화하고 분류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첫 질문이 되게 파워풀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으시면 이게 변수가 됩니다. 변수가. 얘의 지금 장점은 뒤에서 제가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지만 딱 간단해요. 장점은 해석 가능하잖아요. 예. 지금 왜 제가 자전거랑 오토바이로 분류를 했는지가 해석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 있면서 yes or no라며 사람이 운동하는 거다. 이기 때문에 자전거잖아요. 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점은 한마디로 불안정하다는데 왜 불안정하냐면요. 첫 번째 질문 색깔 좀 바꿔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얘가 다른 걸로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번 돌릴 때마다 이게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모델이. 머신러닝은. 얘가 다른 걸로 바뀌게 되면 이 다음에 오는 질문들이 다 바뀌어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바퀴가 두 개인가가 아니라 다음번에 모델을 분석해서 돌렸는데, 우리가 분석을 하시는 거 돌린다고 그러는가? 두 번째 돌렸는데, 첫 번째 오늘 첫 질문이 바퀴가 두 개인가요가 아니라,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색깔이 파란색인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따라서 밑에 합의 질문들이 다 바뀌는 거죠. 분석할 때마다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좀 전문용어로, 잠깐만요. 색깔도 잘 바뀌어야 되는데. 불안정하다고, 불안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델 중에서 그나마 얘가 좀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세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 트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를 이렇게 거꾸로 그리고 나무면 이게 나무고 뿌리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요거를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루트노드, 뿌리노드라고 불러요. 뿌리노드라고 부르면 너무 아마추어고요. 루트노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우리가 리프노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리프노드 또는 한국말로는 잉노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는 다른 말로 얘를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터미널 노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터미널 노드. 네. 노드는 지금 뭐냐면 질문이에요. 노드는 하나하나. 지금 이 결정집에서 질문이나 정답을 담은 메모 상자를 우리가 노드라고 합니다. 네, 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에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뎁스라는 게 있습니다. 깊이. 이거리보다는 이제 우리가 뎁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뎁스라고 부르는데 뎁스는 깊이입니다. 깊이. 자, 지금 틀이를 보시죠. 지금 이제 층을 보시면 제일 처음 첫 질문이 1층이죠. 두 번째 질문은 2층이죠. 세 번째 질문은 3층이죠. 얘는 깊이가 3개죠. 예. 자, 만약에 지금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제일 마지막 노드가 터미널 노드지만 만약 얘가 더 분리된다면 4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결정 트리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바로 깊이가 되는 거예요. 뎁스. 예를 들면 깊이를 더 설정을 깊게 하면
데이터가 계속 분류가 되고요. 깊이를 만약에 제가 3층이 아니라 2층에서 나눠준다면, 예, 그거는 너무 단순한 모델이 되고요. 따라서 그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깊이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예. 네, 이런 겁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모델인데 우리가 시간 망위를 예측하는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예시를 보시면 루트 노드에서 연령이 18세 이하면 이쪽으로 내려가고요. 18에서 30세, 한 청년 정도면 이쪽으로 내려가고요. 30세 이상의 중장년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18에서 30세니까 노 리스크, 예, 리스크가 없고요. 그냥 만약에 저라면 지금 13세 이상이니까 일로 내려오면, 옆으로 내려오면, 제가 이거 같이 볼 수 있게 바꿔줄게요. 포인트로. 내려오면, 저는 비유연자니까, 로로 들어가면 저 역시 노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8세 미만인데, 웨이트, 몸무게가 60kg보다 적다면, 그러니까 적정 체중이거나 저체중이라면 노 리스크가 없는데, 만약에 60kg 이상이라면 하이 리스크.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이런 것들을 패스웨이, 경로라고 해요, 경로. 그러니까 결국 여기 지금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지금 경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연령은 18세 미만이면서 몸무게는 60kg 이 사람이 지금 하이 리스크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로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모델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무고개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직 모델이라든지 전직 모델이라든지 졸업 논문을 쓴다든지 뭐 하실 때 예를 들면 이런 모델을 쓰면 또 훨씬 더 직관적일 수도 있는 거죠. 시스템 배우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트리기반 모델에 우리가 깊이 지금 보시면 이게 텍스트가 되겠는데요. 얘가 지금 요 질문 보시는 요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옆에 요 변수 질문지를 실제 데이터에서는 얘는 말을 이해하고 AI를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장 요 지금 조금 쉽게 설명하면 X축의 관점에서 보든 Y축의 관점에서 보든 AI를 생각했을 때 두 집단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균형점을 찾아서 나눕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나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이 다음번에 두 번째 돌렸을 때 모델을 똑같이 작동시켰을 때 만약에 얘가 판단하기에는 두 집단을 나누는 선이 얘가 더 좋다고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질문이 바뀌게 되고요. 바뀐 후부터 또 갈라지는 게 바뀌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어떤 수학적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컨셉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경우에 깊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사에서 나온 모델에 있어서. 근데 얘가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조정해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 그런 이제 값이 되겠는데요. 이거 보시면 깊이를 한 이 정도로 했을 때는 지금 깊이를 1로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지워드릴게요. 이걸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보라선을 지우고 원래 이렇게 나눠지는 걸 봤을 때 깊이가 1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蓝색 점하고 빨간 세모하고 정확하게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깊이가 2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그 경우에는 보시면 조금 몇 개 섞여는 있지만 그래도 1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깊이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깊이가 9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우 정밀하게 나눠지는 것 같으나 실은
너무 지금 학습 데이터에 나오는 거 이런 경우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분류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깊이 Q는 너무 과한 거예요. 그것을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보다는 1보다는 2가 낫고 9보다도 2가 낫겠죠. 그래서 깊이를 어느 정도 설정해 주냐가 이 파이브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깊이에 대해서는 이게 몇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요. 이거는 그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도출되어 있는 값을 보고요. 깊이를 정해야 됩니다. 여하튼 깊이가 파이브 파라미터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너무 깊어지면 과대적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해 주는 거는 깊이에 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준을 멈출 수 있도록 깊이를 우리가 적당한 깊이에서 깊이를 설정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적당한 깊이 값을 설정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는 가지치기입니다. 번들 또는 프루닝이라고 표현하는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특정 여러분들 나무 가지치기처럼 예를 들면 지금 요 그림을 보실게요. 네, 이렇게 그림을 요 9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깊이가 9km 했더니 너무 깊은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장황해집니다. 질문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 가지 자체가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깊이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그 특정 요거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 이거를 딜리트로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를 조절하지 않고도 그 끝에 있는 얘네들을 불필요한 가지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감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깊이가 많아지면 똑같은 변수가 막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앞에 연령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다섯 번째 층에 또 연령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 그래서 디시전 트리 모델에서의 파라미터는 보시면 깊이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을 우리가 세 번째는 스플릿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류하는 최소 데이터 수를 얘기합니다. 샘플 스플릿이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샘플 스플릿.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 이것도 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1번 깊이, 2번 가지치기, 3번 샘플 스플릿. 분할을 몇 명으로 할 거예요. 최소 데이터를. 예를 들면 이 샘플 스플릿을 10이라고 정해놓으면 10명까지만 분류가 되고 그다음 분류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한번 예시를 적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까 심장병 예측 모델이 쭉 내려와서 마지막 질문이 예를 들면 흡연이에요. 흡연. yes or no예요. 30명이고 예를 들면 샘플이 yes는 10명이고 no는 20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나면 10으로 정해놓으면 여기서 10명으로 끝났잖아요. 더 이상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금 이론으로 설명하면 또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실습할 때 한번 수치를 바꿔가면서 컨티뉴해 주시고 정리하자면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의사결정 나온 모델에서는 깊이랑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가치를 가지치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더 이상 분할을 몇 명으로 할지를 정해놓는 거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37번. 오늘은 이 정도 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녹화 좀 이제